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경제학 뭐 하고 있죠? 각 학파들의 정책 견해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옛날 고준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옛날 고준파의 생각을 90% 정도로 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그려보자면 그 총공급 곡선은 무조건 수직이고, 그죠? 그래서 소득이나 고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총수요와 총수요를 늘리고 이 물가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이 물가죠. 물가를 올리는 통화량 증가만이 그렇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 옛날 고준파의 총수요 곡선이죠.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직각상 곡선입니다. 옛날 고준파만 그래요. 옛날 고준파의 총수요 곡선 요거 있죠. 이것이 직각상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에 직각상곡선이라는 그래프가 미시경제학에 두 가지 나오고 거시경제학 쪽에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하나입니다. 미시경제학 쪽은 기억나십니까? 저 2장에서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인 수요곡선 하나, 그 다음에 4장에서 기업의 평균 고정비용 곡선, 그 두 개가 직각상곡선이고요. 이 거시 쪽에서는 이제 옛날 고의 총수요 곡선의 형태가 직각상곡선입니다. 제가 정명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명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는 그걸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직각상곡선이다 이렇게 물어보지 뭐 왜 이게 직각상곡선이냐 이건 안 물어보니까요. 자, 옛날 고준파의 총수요 곡선은 MB 꼴 PY, 이 PC의 교환 방정식에 근거해서 도출이 됩니다. 이 식에 의해서 옛날 고의 총수요 곡선이 도출이 되는데 우하향으로. 그럼 이래 보세요. 이 총수요 곡선의 어떤 점에서 이게 물가, 이게 실질국민소득인데, 그럼 이 P 곱하기 Y, 이 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여기 보세요. P 곱하기 Y는 MB로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가 되겠죠. MB 이렇게. 그럼 요거 유통속도도 일정이고 통화량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일정입니다. 그럼 이 전체가 일정이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물가와 어떤 실질국민소득을 곱해도 MB라는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으로, 요 물가로 요 소득을 곱해도 요 사각형 면적이 MB. 그 다음에 요 소득과 요 물가의 요 사각형 면적을 구해도 MB. 전부 요 동일 면적이 됩니다. 이게 사각형 면적이. 그럼 우리 직각상호선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통화량을 이제 변화시켜주면은, 통화량을 늘려주면은 직비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이동이죠. 이렇게 통화량을 늘리는 만큼 직비례로 물가가 치솟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옛날 고준파의 정책 견해는 완전히 이제 끝났고, 바로 이제 이번에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 이 둘이는 99%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야 돼요.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 한번 봅시다. 자, 케인즈하고 케인즈 학파.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는 별로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케인즈 학파들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인즈하고 케인즈 학파를 딱 보면은, 자, 두 번째,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 이 학파는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보실까요? 총공급 곡선이 여하튼 이제 우상향으로 잡고 있죠. 총공급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고, 그러면 재정금융정책을 펼칠 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치면 경제가 일로 가기 때문에 소득이 는다고 보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펼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물가는 뭐 당연히 오르는 건데, 그죠?
이 주인공인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요 그림 보면. 그리고 이제 금융은 좀 효과 떨어지고 특히 재정이다. 그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ICLM장에서 다 했죠. 특히 재정이다. 특히 소득을 올리는 데는 재정이 더 효과 있다. 금융은 좀 효과 미약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수요가 너무 가닥이 올라오면 호황이고 총수요가 가닥이 떨어지면 불황인데 이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정부와 또 재량적 정책을 펼치라고 주장하죠. 정부의 재량정책 개입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재량적 정책 개입을 강조하고 있죠. 재량정책, 재정정책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건 뭐 앞에서 다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고전학파의 고전적 이분성과 합해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죠. 자,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이분성과 합해의 중립성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럴까? 고전적 이분성은 이제 실물시장과 화폐시장이 완전히 분리돼서 논다. 중립성은 화폐란 화폐 변수만 올리지 물가 변수만 올리지 실질소득과 실질이자율은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화폐의 중립성인데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케인즈는. 왜냐? 그럼 케인즈에서는 통화량이 늘면은 어떻게 된다고 보는가? 케인즈에서는 통화량이 늘면은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보죠. 실질 이자가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증가하고 또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재정보다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효과 있다고 보는 거죠. 실질 이자가 내려가고 실질 소득이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중립성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성도 인정 안 해도 화폐 시장이 실질 변수에 실질 이자나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니까 이 실질 시장,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연관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거의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요거 1% 차이점, 케인즈 자신과 케인즈 학파의 차이점 뭐냐? 어쨌든 이 둘이는 S를 우상향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화폐 착각으로 잡아줬지. 노동자들이 물가를 모르기 때문이네. 화폐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총공급이 우상향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제 그 두 케인즈하고 케인즈 학파의 차이는 케인즈는 정태적 기대 개념을 쓰죠. 전혀 물가를 예측하지 못한다. 과거 물가가 미래에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나 케인즈파는 적응적 기대죠. 적응적 기대, 단기 개념이죠.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정태적 기대가 적응적 기대에 포함이 되죠. 적응적 기대의 초단기 사항이 정태적 기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게 약간 요 차이점 1%입니다. 기대 개념이 약간 다르다, 더 넓어졌다는 거죠. 정태적 기대만 적용했는데 케인즈학파는 이제 적응적 기대 개념을 사용했고 60년대 때 그 단기에 이제 주력하지만 여기 포함이 되는 요거만 이제 약간 다릅니다. 자, 요거 이제 케인즈학파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주의, 같은 이제 60년대 이 케인즈학파와 열띠게 전쟁을 벌인 고전학파, 60년대 통화주의 고전파, 적응적 기대학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다가 일단 통화주의 학파, 통화주의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적응적 기대에 충실한 학파니까 적응적 기대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대표학자는 이제 프리드만이죠. 밀턴 프리드만. 케인즈 학파 학자들을 벌벌 떨게 만든 60년대 대단한 고전파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학자입니다. 이 학파의 이제 그림도 압축 파일을 먼저 그려볼게요. 압축 파일. 이 학파는 적응적 기대에 충실하잖아. 단기, 장기,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압축 파일을 먼저 그려보면은 이 학파는 단기의 총공급은 우상향한다. 근데 장기에는 수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AD가 맺혀 있으면
이게 이제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금융을 확장 재정금융을 펼쳤다. 재정금융을 펼치면 초단기, 자, 초단기, 우리 정적기대의 초단기는 정태적기대죠. 물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초단기에는 경제가 이쪽으로 쫙 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쫙 늘어나죠. 그 다음에 좀 단기에 이제 물가를 적응해 가면 우리 노동자들이 아이고 1% 올라갔구나, 2%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적응해 가면 노동자들이 우리가 물가 상승을 예측해 간다면 일 안 한다, 임금 올리달라, 일 안 한다 반응 행동하기 때문에 요놈이 좌측으로 척척 이동에 들어갑니다. 단기에 이제 물가를 슬슬 적응해 가면 여기 이제 착착 이동에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에는 중간에 요 빨간 선들 있죠. 중간에 이렇게 안 그려진데 그리주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가를 적응해 가면서 이제 기대 가면서 거기 이제 탁탁 이동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장기에는 좀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니까 장기에는 여기로 탁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장기죠. 여기 장기에는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기에 놓인 점이 요 점이니까 원래 점하고 연결하면 장기 총공급은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러면 삼각형 잘 기가서 이 정직 기대학과 중요하잖아요. 요 그림이. 이거 통화주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정직 기대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전히 기간을 단기 장기, 오늘날에도 기간을 단기 장기로 나누면 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장 정책 탁 펼치면 초단기로 갔다가 좀 이제 물가를 슬슬 기대해 나가면 이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총공급이. 노동자들이 적응이 간다는 거죠. 반응을 행동하게 되죠. 임금 이제 물가 올라간 걸 예측하면은 임금 올리달라 일 안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행동한다. 그래서 장기는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면 제자리에 딱 들어옵니다. 이게. 삼각형 기가서 이렇게. 물론 반대로 하면 긴축 정책, 긴축 재정 금융하면 초단기는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장기에는 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삼각형. 긴축 정책 펼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확장 정책 펼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놈이 이제 통화주의 학파의 논리다. 그럼 이제 정리해드리면, 자, 재정과 금융을 쓰면은, 자, 보세요. 단기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요 노란 거 보시면서, 요 노란 부분이나 요 빨간 부분까지를 말합니다. 단기에. 소득이 늘어나 있는데, 물가는 당연히 오르고요. 근데 이제 장기에는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소득을 올릴 수 없다. 물가만 오를 따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장기에는 금융도 효과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통화주의가 통화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학파라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 장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장기에는 재정금융,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모두 소득에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을. 장기에는 전부 다 일로 가니까 재정이든 금융이든 장기에는 소득에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단기에만 효과 있는 거죠. 단기에만. 자,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케인즈 학파하고 보면은 요 장기 견해는 완전히 다르고요. 자, 장기 견해는 뭐 이 케인즈하고 완전히 다르고 단기 견해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재정 금융이 얕은 단기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근데 또 차이점이 많습니다. 요 케인즈는 소득을 올리는데 특히 재정이다. 그런데 여기는 특히 소득을 올리는데 특히 금융이 효과 있죠. 재정보다는 특히 금융이 효과 있다. 소득 올리는데 재정보다는. 이거 우리 12장에 ISLM에서 그림 6개 그려드렸죠. 기억나죠? 그거 재정이 효과 있나 금융이 효과 있나 그 그림 6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한 거고 특히 금융이 효과 있다. 이런 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데요. 60년대에 이 케인즈 학파하고 고전파 후에는 통화주의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 논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장기에 효과 없다 이런 것도 뭐 큰 논쟁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금융의 효과 있다. 케인즈는 재정의 효과 있다. 뭐 이런 것도 논쟁이고요. 근데 새로운 또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이야기해 드린 건데, 여기 케인즈 학파들은 정부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정부의 재량정책을 개입을 주장합니다. 재량정책. 우리 재량정책도 앞에 다 배웠죠.
그때그때 새로운 정책을 펼쳐내는 거죠. 우리 적극적 정책으로서 재량 재정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 통화주의를 비롯한 앞으로의 그 고순파들은 재량보다는 준칙 정책을 좋아합니다. 같은 적극적 정책인데 케인즈는 재량이고 고순파들은 준칙 정책을 좋아합니다. 준칙. 자, 재량 대 준칙. 재량이냐 준칙이냐. 요거로 또 이 두 집안이 또 크게 싸웁니다. 자, 그러면 그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이 케인즈가 좋아하는 재량과 고순파들이 좋아하는 준칙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재량과 준칙. 자, 뭐 재량은 이미 뭐 앞에서 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그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신이 되어 적극 개입해갖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때그때. 그럼 뭐 1년 단위라면 해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거죠. 자, 재량 정책 대 준칙입니다. 재량은 이제 케인즈파가 전부 다 좋아합니다. 케인즈파가 주장하는 정책 재량. 준칙은 통화주의를 비롯한 고전파들 모두는 준칙을 좋아합니다. 준칙은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이제 K-프로라 하고요. 영어로 그 K-프로라 하면 일정률이라는 뜻입니다. 일정률. 자, 일정률 정책. 일정률 정책. 이게 이제 정책을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정률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량이라는 거는 이제 한 해별로 많이면 분기별로요. 정부 지출을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또 많이 늘렸다가 또 조금만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조금만 줄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다른 정책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이게 이제 통화량도 마찬가지로 통화량도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또 조금만 늘렸다가 많이 늘렸다가 또 확 줄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재량이고요. 준칙은 그게 아니고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은 자 올해 10% 늘렸다 내년도 10% 후내년도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일정률 말 그대로 일정률 정책. 통화량도 올해 5% 늘리면 내년도 5%, 그 다음에 5% 이렇게 일정률로 가는 게 이제 준칙입니다. 자, 이게 두 개 이제 이 두 집안이 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었는데, 이 근저에는 또, 이런 사고가 담겨 있죠. 우리가 이게 비유를 하면은 정부가 재량 정책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정부가 시장을 매스를 갖다 대고 수술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이 정부가 준칙 정책을 간다는 거는 그냥 간호만 시장이 뭐 감기 걸렸는데 간호만 좀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비유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케인즈는요 시장이 심각한 암에 걸렸잖아요. 경직성. 이 경직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 경직성이라는 것은 시장 자체 치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수요 공급이 일치한데도 서로 이제 일치시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치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올 케인즈 학파들은 시장을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경직성. 그러니까 시장에 보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존 기능입니다. 보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자, 그리고 이제 고전파들은 시장을 믿고 있잖아요. 시장의 신축성을 믿고 있습니다. 신축성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약간 뭐 좀 잘못되어 있지만은 조금만 시간 흐르면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보존 기능이 있다고 보는 학파입니까? 그러니까 뭘 놓고 정부가 수술하냐, 간호만 잘 해주라,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간호만 잘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재량을 주장하고 고전파들은 준칙을 좋아하는 이유 근저는 이런 데 있다. 시장의 경직성이 걸려있다. 시장이 신축적이다. 이런 기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시장의 경직성이 걸려있으면 물론 뭐 케인즈 말 맞다나 재량 정책으로 개입할 필요성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재량 정책을 쓰면은 뭐 병은 나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수술하면은 그 암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암을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작용 많죠. 그래서 이 재량도 시장의 경직성에 걸려 있으면 재량을 써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문제점들은 수반을 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그 재량 정책의 문제점 4가지 있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량 정책의 문제점 4개. 자, 우리 재량은 이랬다 저랬다 매년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 경제를 불확실성을 높이겠죠. 불확실성 높이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재량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 12장에서 시차 문제가 심각하죠. 재량 시차 문제가 심각하다. 시차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재량을 쓰면은요, 매년 원점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새로운 정책을 짜서, 계획을 짜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 할 때 이 이익 집단들이, 로비 집단들이 가만 안 둔단 말이죠. 로비 집단이 자기들을 위해서 돈 써달라고 로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또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은, 관료나 정치가들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시경제학에도 이야기한 거 있죠. 그 정부 실패 요인에서도 이런 거 이야기 드리는 바가 있는데, 우리 정책을 쓰는 정치가나 관료들은 이 표를 원한단 말이죠. 표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이 로비 집단은 또 표가 완전히 뭉쳐있는 로비 집단들이 그걸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안 쓰고 딴 데다 이 돈을 쓰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준칙으로 가면요, 처음에 딱 정할 때 어디에 얼마만큼 쓰자, 그럼 매년 그렇게 쓰자 이건데, 중간에 뭐 로비가 들어갈 건덕지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정한 대로 쫙 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재량은 요 이익 집단들의 로비 가능성도 막 생깁니다. 로비 가능성도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최적 정책의 시간적 비일관성 문제라고 있죠. 시간적이라는 장기적이란 말입니다. 시간적 비일관성, 비일치성이라고 해요. 비일관성 문제. 이런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것도 단기장기로 보면 돼. 우리 재량 정책은 그때그때 시행하는 재량은 단기로 보면은 최적 정책일지 모르겠다. 단기로 보면은 최적 정책인데 시간을 길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비일관된 정책이죠. 그죠? 뭐 장관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고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매년 또 정책이 교육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막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장기로 볼 때입니다. 단기는 최적일까, 재량이 그 시점만 보면은 최적인데 이랬다 저랬다 기간을 길게 보면은 비일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못하는 게 이거는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정부가 A 정책 펼쳐서 국민들이 B 반응을 해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데, A 정책 펼치는데 국민들이 B 반응을 안 하고요, 이 정부 정책을 민간이 신뢰를 못하면은 C 반응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 산으로 가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민간들의 엉뚱한 반응. 이것도 우리 미시에서 정부 실패 요인에서도 나옵니다. 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신뢰를 못하면 나중에는 전혀 엉뚱 반응을 벌인다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벌이면 경제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원래 이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반응이 엉뚱 반응이 들어오면요, 뭐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이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신뢰를 못 한다 말이에요. 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이게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맞는 이유도 있고요. 물론 뭐도 부동산 정책은 또 심리적인 문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땅덩어리 좁다는 거, 또 이게 수도권으로 너무 몰린다는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작동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이 재량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물론 뭐 케인즈도 이런 걸 알고 있겠죠. 재량 쓰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암을 수술하지 뭐 안 하면 죽는데 그 수술해야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도 이런 논리고요. 고전파 쪽에는 무슨 뭐 정부가 그 감기증도 걸려 있는데 이런 부작용 심한 수술하냐 이 말이죠. 준칙으로 가라. 그 준칙으로 가면요, 이 불확실성 줄이죠, 시차 문제 많이 극복하죠, 로비 집단의 로비 가능성은 전혀 뭐 들어갈 건덕지 같고요. 그리고 준칙으로 하니까 일정률 가니까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거든. 그럼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나가니까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의 반응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걸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 다음 뭐 학파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우리나라에 재량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러면 이거 딱 한마디 보입니다. 경직성. 요게 재량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준칙 정책이 필요한 이유. 이러면은 신축성. 그 다음에 요 4개. 요 4개가 재량의 문제점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칙으로 하면 이런 문제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칙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라면 이제 신축성, 불확실성, 뭐 시차 문제, 로비 문제, 시간적 비일관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준칙으로 하면 좀 많이 극복되기 때문에 이제 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운데 줄을 탁 꺼갖고 이 재량의 문제점을 요쪽으로 적어놓은 이유를 알겠죠? 이게 그럼 요것들이 재량의 문제점이고 준칙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거 새로 나온 거죠. 재량과 준칙은. 요게 또 케인즈파 집안과 보준파 집안의 큰 그 논쟁의 그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파를 넘어가서 이제 새고전학파. 70년대 고전학파, 새고전학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리적 기대학파, 새고전학파. 옛날 고전학파를 많이 닮아서 이제 뉴클래시칼이라고 부르죠. 뉴클래시칼. 새고전학파랍니다. 우리 경제학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신고전학파는 영어로 네오클래시칼입니다. 네오클래시칼. 네오클래시칼하고요, 신고전학파하고, 요 지금 뉴클래시칼. 새고전학파는 다른 학파입니다.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학파, 요 70년대 요 거시경제학파, 요 학파를 말해요. 자, 4번인가? 새고전학파, 뉴클래시칼입니다. 대표학자는 루카스, 사전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루카스, 사전트 이런 사람들이 대표학자들입니다. 이 학파도 이제 그 그림 압축 파일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이 학파의 그 그림 ADS 압축 파일은, 이 학파는 단기조차 총공급이 수직이죠. 단기조차 수직이죠. 단기조차. 물론 예상된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단기조차 수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정책이 깜짝 비밀이 들어오면 단기에 우상향할 수 있죠.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들어오면 단기에 약간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제 AD를 딱 껐다. 소득이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금융 펼친다. 재정과 금융을 펼쳐서 확장 수요 정책을 펼치면 예상된 재정금융은 단기에조차 효과 전혀 없습니다. 이거 바로 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정금융은 단기에 딱 효과 있죠. 이렇게. 장기는 다 효과 없고요. 장기는 뭐 재정금융 다 효과 없는데, 이 재정금융 예상하지 못한 거는 단기에 약간 효과 있습니다. 근데 예상된 재정금융은 단기에조차 효과 없습니다. 소득에. 이런 논리죠. 자, 중개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쓰면은 예상된
이미 다 알려놓고 한다는 거죠. 예상된 재정금융은 단기에조차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만 올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깜짝 비밀 정책이 들어왔어요. 딱 그 한번 딱 들어올 때 그때만 단기에 딱 소득을 올립니다. 요거 유일합니다. 합리적 기대파의 경우에 그 소득을 올리게 되는 정책은 처음 시행하는 예상치 못한 깜짝 비밀 정책입니다. 그것만 효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죠. 요거 재미봤다면 정부가 딱 이 깜짝 비밀 정책 딱 펼치니까 그래도 단기에는 소득이 탁 올라가더라. 효과를 봤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정책을 또 실시합니다. 이 정책을 또 실시했다. 그때도 단기에 효과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한번 시행된 건 이미 다 정보가 나와버리니까 나중에 이 정책을 또 실시한 데에서 단기에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체계적 오류가 없죠. 체계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기대가 합리적 기대입니다. 네. 자, 이런 게 이 학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70년대 이제 합리적 기대파가 나왔고요. 요 앞에 60년대 기대 개념이 적응적 기대였죠. 특히 이제 통화주의파들의 요 앞에 60년대 통화주의 개념이 국민들이 이제 적응적 기대를 한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적응적 기대는 재정금융을 쓰는데 물론 이제 장기에는 효과 없지만 단기에는 똑같은 재정금융을 써도 계속 단기에는 효과 있잖아요. 그 우리 적응적 기대는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니까 어떤 동일 정책이 들어가도 단기에는 몰라요. 모르다가 이제 체계적 오류가 빠지잖아요. 단기에는 계속 모르다가 장기에만 안다는 논리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동일 정책을 계속 쓸 때 단기에는 그래도 효과를 본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 딱 시행하는 깜짝 비밀 정책만 다 효과 있고요. 나중에 이 정책을 계속 실시할 때는 단기에도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된 정책은 국민들한테 다 알려놓은 재정금융은 단기에조차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그래서 이 같은 고순파라도요, 그 앞에 적응적 기대 개념에 입각한 정책과 이 합리적 기대 개념의 정책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루카스가 이 70년대 루카스 있잖아요. 루카스가 합리적 기대 개념을 들어오니까 그 앞에 그 60년대 적응적 기대 개념에 의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 국민들은 현재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정부는 국민들이 적응적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느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합리적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적응적 기대에 입각한 정책은 효과 없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루카스 비판입니다. 그 옆책에 좀 적어놓으세요. 루카스 비판. 루카스 비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루카스가 세고준파잖아. 합리적 기대의 거장. 국민들이 지금 합리적 기대를 하면 정부의 정책의 효과가 요래요. 그런데 거의 효과 없죠. 거의 효과 없죠. 그리고 딱 처음 시행하는 깜짝 비밀만 효과 있습니다. 단기에. 이랬는데 그 전까지가 뭐냐? 60년대 적응적 기대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그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적응적 기대하겠다고 정책을 펼쳐버리면 아이고 뭐 적응적 기대는 어떤 정책, 동일 정책이 들어가도 단기에는 적어도 효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동일 정책이 계속 들어가더라도 예상됐니 안 됐니도 필요 없고 정책을 계속 쓰면은 단기에는 그래도 효과 있다가 이게 이제 적응적 기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루카스 비판입니다. 옆에 딱 적어놓으세요.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루카스 비판. 요거 적어드릴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에 입각한 그 60년대죠. 입각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합리적 기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응 기대를 하겠다고 생각한 정부 정책은 그 효과가 완전히 안 나타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고준파인데요. 이분들 그러면 옛날에 세고준파라고 해요. 그럼 옛날 고준파 차이점이 2% 있습니다. 그래서 세고준파라고 하지만 옛날고와 자기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 자기들이 동경한 할아버지들하고 차이점이 2%예요. 그것도 정리합시다. 자, 옛날고와 차이점이 2% 있어요. 2%. 옛날고와 차이점. 자기 할아버지들 차이점. 첫째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재정금융은 단기에 효과있다. 이거 차이죠. 옛날고는 어떠한 재정도, 어떠한 금융도 소득에 효과 없잖아요. 옛날 고주파는 재정정책은 이자만 움직이고, 금융정책은 물가만 움직이고, 그죠? 어떠한 정책도 소득에 효과 없다. 재정금융은 이렇게 보는데, 예상치 못한 재정금융은 소득에 효과 있죠. 그게 이제 첫째 하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정책이나 금융책은 단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가 옛날 고순파와 차이점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요 노란 게 이제 옛날 고순파 차이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여기 재정금융 다 들어오죠. 재정금융이 모두 물가를 올립니다. 근데 옛날고는 재정은 이거 안 배워주죠. 금융정책만 총수를 올리고 물가를 올린다 했죠. 금융만. 그리고 재정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재정정책도 총수요를 내릴 수 있고 물가를 올릴 수는 있더라. 금융만 그런 건 아니다. 재정정책도 총수요를 내리고 물가를 올릴 수 있다. 요 두 놈이 옛날 고순파와 차이점 2%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새 고순파가 이제 70년대 이 학파의 대항마 앞에서도 우리 말씀드렸죠. 이 합리적 기대 개념을 이 새 고순파들이 들고 와가지고 케인즈 집안을 엄청 괴롭힌다 했죠. 합리적 기대가 되면은 이러면 어떤 정책도 소득에 효과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케인즈를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케인즈 학파를. 그래서 케인즈 학파 중에 이제 이 학파의 대항마들, 이 합리적 기대 개념을 거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때 말씀드렸죠. 70년대 이 정부와 사회에 이제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리타분하게 물가를 모를 거다. 기대 못한다. 이런 자기 스승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는 인정을 해주되 여전히 총공급은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이다. 이런 주장을 해낼 이 머리 좋은 케인즈학파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케인즈 집안에서 제일 머리 좋은 학자들만 차출해가지고 별동부대를 구성합니다. 그게 새 케인즈학파입니다. 이 새 케인즈학파가 이제 합리적 기대 개념의 공격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케인즈파를 다시 살려내는 이 궁지에서 살아나게 하는 이런 학파가 새 케인즈파입니다. 자, 그럼 새 케인즈파 요 이제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또 등장하는 학파 80년대 공급 중시 학파가 남았어요. 고순파 후예입니다. 그 두 학파 남았죠. 이 두 학파 하면 이제 요 장이 또 끝나고 그 다음 장 또 14장으로 또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새 고순파까지 이제 정책 견해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